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사 원장 김진주입니다. 오늘 원래 7시에 좀 예정을 시작했고 거의 한 39세 정도의 신청을 하셨는데 좀 생각보다 많이들 좀 안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늘 기대에 대해서 죄송하고 바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원에 뭐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 커리큘럼이나 또 내지는 이제 어떻게 여기 학원이 이렇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리고 한 2, 30분 내로 빨리 끝내드리고 혼사과장님이 오셔가지고 고교학전제랑 아이들 이제 어떻게 수업을 앞으로 해야 되는지 공부해야 되는지 아이들 특성 어떻게 파악하셔야 되는지 그거에 따라 진학을 어떻게 고민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6월 7일날 2차 때 했을 때 워낙 뒤에 질문들도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조금 막 10시까지도 길어지기도 했거든요. 또 어머님들이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궁금한 게 많으시니까. 그래서 이따도 끝나면은 질문사항 있으시면 어려워하지 마시고 궁금하신 거 다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저희 학원이 뮤지컬 수학이 지금 1관이, 1, 2관이 그 10단지 앞쪽에 있고 3관 입센터가 여기에 있으니까 떨어지셔서 다른 원장님들이 관리하는 학원이 아니냐 이제 물어보시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21년도 11월에 메스프로라는 이제 교수로 시작을 해서 3, 4개월 만에 바로 좀 학원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2관, 3관 이제 오픈을 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고 원장 제가 이제 관리를 하고 부원장님 옆에 같이 도와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운영하는 학원이고요. 저희 로직풀 이제 이름이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셔가지고 로직이라는 이제 논리와 그다음 플러스에서 수학의 논리를 더한 수학이다 전문 학원이다 이제 요 개념으로 좀 만들어진 학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처음에 혼자 시작을 했지만 아시다시피 교수소는 이제 1인 수업 체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주도 학습이 되거나 아니면은 자기주도 학습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아르바이트생 두고서는 문제풀이 해주는 이런 시스템밖에 안 돼서 제가 수업을 처음에 하고 한 2달 만에 이렇게 수업했다간 아이들이 개념도 안 잡히고 그냥 문제풀이만 하는 학원이 되겠구나 싶어서 여러 명의 좀 능력 있는 선생님들을 고용해서 레벨별로 나눠서 수업을 하겠다는 생각에 학원을 확장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총 9분이 수업을 하고 계십니다. 한 분은 지금 프로필에 못 올라가 계시는데 저를 빼고 9분의 선생님이 지금 레벨에 맞춰서 나눠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지금 다니는 학생들 담당 선생님들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조금 이제 앞으로 계속 11월 달에도 수능 끝나면 고등부 선생님들도 계속 중원될 예정이고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저희가 이제 이런 거는 홍보를 안 해가지고 저희 학원에 대한 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는데 작년에는 여기 동네가 고3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고3에 대한 이 감일에 대한 고3 입결은 아직은 없고요. 올해 이제 처음 나오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다 경력이 오래되시기 때문에 모두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셨겠지만 그걸 다 구구절절 쓰자면 너무 길 것 같고 딱 2, 3학번만 요번 수능치 2, 3학번만 저희 이제 입시 결과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일단 고등부 선생님들 기준이에요. 고등부 선생님들 기준이고 저도 21년도 그 학원 차리 전까지 목동에서 계속 운영을 했고 그때 가르쳤던 친구가 이제 제가 학원 오픈하면서 과외식으로 주말 수업을 해서 마지막 이제 고3까지 제가 마무리 해줬는데 그 친구가 지금 입결을 이제 서울대학교 수시로 약학과에 입학을 했고요. 정시도 이제 봤는데 정시도 너무 잘 봐가지고 올 1등급으로 좋게 마무리해서 제가 이제 보낸 친구가 최근에 입시 결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입시 통보서에 뭐 교대도 보냈고 연세도 보냈는데 이건 저희 김민수 선생님 그 다음에 김하연 선생님은 저희 주 고2를 담당하고 계셨기 때문에 다른 데 수업을 이렇게 나눠서 하지 않고 저희 학원에서 고등부를 시작하고 계셨기 때문에 고3 입결이 2, 3학번은 없지만 저희 지금 고3 친구들 전교 1등 만들어내고 계속 지금 정시 대비 하시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교 1등한 친구 성적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이 그 고1, 2 지금 이제 3학년이 됐는데 이 친구들이 중간에 다 만나긴 했지만 잘 가르쳐서 선행이 돼 있는 친구도 있었고 선행이 안 돼 있는 친구도 있었는데 최대한 아까 저기 뒤에 입시 분석 나와 있다고 말씀드렸고 시험 분석하고 어디서 출제되는지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고 있냐면 지금 여기 오신 선생님들이 전에 학교 어디를 근무했는지까지 찾아서 그때 출제했던 시험제까지 다 풀려보고 이런 방향으로 해서 오래 공부를 못했지만 6개월 공부하든 2개월 공부하든 이렇게 좀 분석을 철저하게 해서 좀 입시 결과가 좀 좋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고3은 명생이 90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1등급이 4명 정도까지밖에 없었고 그 중에서 한두 명이 저희 학원에서 꼭 나왔고요. 고2, 고1, 이번에 고1 마지막 중간고사 시험 본 것까지는 이제 1등급이
6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제 수학시험을 봤으니까 지금 저희가 대략적으로 왔을 때는 지금도 그 1등급이 중간기만 합치면 최소한 3, 4명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이 매우 어려웠어가지고 가밀고 시험지가 계속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저번 중간고사 너무 쉽게 돼서 난이도 조절을 하시느라고 이번에 어렵게 되셨는데 고2는 아예 서술형 3문제를 전교생이 지금 다 손을 못 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없는 시험지고 객관식에서 몇 개 틀면서 지금 등급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고1도 지금 사실 원래 쉬운 문제가 좀 포진되고 중간 어려운 게 한 두세 개 정도만 나와야 되는데 시간 문제가 4개 그리고 중상 문제가 두세 개 이상 섞여 있어서 압박감을 좀 많이 느끼는 시험지였고 생각보다 올라오는 속도가 시험 난이도 올라가는 속도가 매우 빨랐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목동 수업할 때 거의 목동 수준 아이들 시험지 수준이고 송파권 뭐 동북고나 이런 학교 시험지랑 견줘봤을 때도 난이도 거의 비슷한 정도까지 이번 시험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가 가밀고 첫 시험 시작이었는데 첫날이 수학이어가지고 바로 결과물이나 입시 분석, 그 시험지 분석이 나오게 된 거니까 나중에 뒤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해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초등이랑 중등이랑 고등이랑 나눠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 초등은 월수금반, 화목금반, 또 지금 선행진도 나가는 반이 화목 이렇게 수업하는 반이 있고요. 항상 초등은 금요일마다 주간 테스트를 봐서 진도를 나가는 거는 월수 또는 화목 이렇게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금요일은 테스트를 보면 아이들별로 그 틀린 문제를 저희가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똑같은 거 하나 그 다음에 숫자 바뀌어가지고 더 연습할 수 있게 오답이 나오고 있고 초등 부모님들이 오답 노트 안 쓰시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오답 노트는 이제 그 문제를 이렇게 칸 나눠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으면 그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사실 오답 노트를 써가지고 책꽂이에 꽂아놓은 다음에 그걸 꺼내가지고 푸는 거를 저는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예쁘게 썼구나 뿌듯함만 보일 뿐이지 그 시간에는 차라리 저희가 더 문제를 출력해줘서 똑같은 유형의 숫자 바뀐 유형으로 좀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고 잘 내가 풀었는지 알았는지 확인하고 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는 오답 노트는 따로 쓰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오답 노트는 안 쓰는 대신에 저희 블로그를 들어가시면 아시겠는데 실수 노트 해가지고 고등학교 아이들은 이제 시키고 있는 건데 내가 이 시험을 봤을 때 왜 틀렸는지 1번, 2번, 3번 해가지고 자기가 왜 틀린 이유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 실수였는지 아니면은 이미 접근은 원래 항상 이렇게 뭘 하라고 했는데 그걸 안 했는지 그래프를 안 그렸는지 이렇게 실수 노트하는 작업 요거를 시행하고 있고 지금 고등부에서 아이들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전차적으로 중등부라든가 아니면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경시 시험을 받거나 아니면 학교에서 뭐 그 학기 끝나면은 보는 평가들 봤을 학년 평가를 봤을 때 어느 부분 자기가 실수했는지 좀 볼 수 있게끔 계속 훈련을 좀 시킬 예정입니다. 어쨌든 고등학교 요번에 한번 해보니까 학원에서 모의 테스트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그걸 계속 해보니까 많이 아이들이 자기 실수한 부분을 그렇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오답 노트 대신에 저희는 오답 클래리지로 오고 있고 그게 지금 중등부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등은 지금 주 3회 수업이고 선행진도 나가는 화목반 수업 딱 그 한 반만 이틀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는 지금 월수금반, 화목반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월수금반은 이제 2시간 수업을 하고 플러스 알파에서 뭐 과제가 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그날 선생님이랑 우리가 개념학습을 어느 부분을 들었는데 문제풀이가 다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속도가 틀리다 보니까 다 끝낸 친구들은 집에 일찍 갈 수 있지만 뭐 숙제 미흡 아니면 교재 정리 안 됐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이 부분을 이 친구 더 보완해야 한다 싶으면은 남아서 여기 자습실이나 또는 이제 1, 2간에서는 빈강의실 자습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남아서 이제 조교생 있는 하에서 다 처리할 수 있게끔 조금 더 남아서 하는 시간이 있어서 플러스 알파를 해놨고요. 화목에는 지금 2시간 반 플러스 알파인데 조금 이제 2시간 반씩 두 번 오니까 진도가 월수금반에 비해서 조금씩 처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3시간으로 늘리려고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2시간 반에서 갑자기 3시간 늘리면 좀 반발이 있어가지고 지금 10분, 10분씩 조금씩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과도기 좀 단계입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3시간 정도 수업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 같은 경우는 지금 주 2회 수업이고요. 월금, 화목 이렇게 해서 3시간 반씩 주 2회 수업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가 안 돼 있거나 또는 내지는 뭔가 테스트 받는데 더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수요일마다 클리닉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학교가 좀 일찍 끝나는 편이라 와서 그날 그 일주일 동안 못했던 양을 갖다가 자습실에서 앉아가지고 저도 있고 조교생님 둘이 있어가지고 다 그걸 수행을 하고 가게끔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수업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지나가냐면 학원을 오면은 아이들이 숙제를 싹 걷어서 웬만하면 아이들이 채점하는 걸 저희는 시키지 않고 선생님이 하시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못하시면 최소한 조교님이라도 숙제 채점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고요.
이게 뭐 요즘에는 트렌드가 뭐 프로그램 입력해서 아이들이 뭐 숙제 입력하거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저희가 이제 테스트를 보고 뭐 시험을 보고 아니면은 숙제를 했을 때 채점을 이렇게 좀 저희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비효율적인 것 같지만 해줘야지 저희는 이제 전문가니까 딱 봤을 때 아 얘가 이거를 대충 찍어 풀었는지 아니면은 잘 풀었는데 뒤에 답이 틀렸는지 아니면 식 자체를 못 쓰였는지 그걸 눈으로 이제 파악해야 되지 이 문제를 OX 틀리고 맞고 이렇게만 파악했을 때 이 친구가 좀 어디서 막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선생님이 채점을 하고 근데 이게 만약에 채점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수업이 지체된다 싶으면은 조교 선생님한테 맡기고 저희가 검수해서 나중에 이제 오늘 개념 설명이 끝나고 개별 문제 풀이를 할 때 숙제는 웬만하면 개별적으로 다 문제 풀이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숙제 채점을 하고 나면 그 사이에 이제 개념 설명을 해주고 개념 설명에 대한 문제 풀이를 하면서 그 전날 숙제였던 거를 걷어놓은 거를 갖다가 이제 고치는 작업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뭐 7, 8명 아이들이 똑같이 틀린 문제는 같이 판서로 설명을 해주는데 아이들이랑 똑같이 배웠어도 틀리는 문제가 틀리다 보니까 몇 번 질문해 이렇게 하고서 풀어주고 가는 건 사실 어떤 친구는 소심해서 질문 안 하면 뭐 그냥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웬만하면은 개별적으로 다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편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같이 모르는 것만 좀 판서를 해주고 다 개별로 좀 체크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래도 기분 좋게 들려오는 얘기는 학원을 다니지만 선생님이 과외하는 것처럼 수업을 해준다. 그러니까 최대한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저희가 선생님이 아까 9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교분들도 9분이 있으셔서 채점이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공부를 해야 될때 자습실에서 아이만 방치해서 무조건 풀고 가 이게 아니라 옆에서 못하면 도와주고 채점해주고 이런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 같은 경우는 한 4주 단위로 해서 주간 테스트지와 오답 클리닉지 그다음 교재가 2달씩 항공 교재이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누적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선생님들이 검수를 하셔서 한 5주 안에 한 번씩 보내드리고 있고요. 중등부는 지금 한 달에 한 번씩 주간 테스트 또는 일일 테스트 공고를 누적해서 성적표를 모바일 또는 선생님 특성상 자기 종이로 출력해서 보내는 게 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종이로 출력해서 보내고 있고요. 지금 초등부는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경시대회를 자체 경시대회를 봐요. 근데 이게 저희가 만든 문제는 아니고 저희가 쓰는 문제은행 프로그램에 전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쓰는 친구들이 다 같이 보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만 지금 이렇게 판별하는 게 아니라 전국구에서 아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정시대 시험을 봐요. 근데 HM이나 이런 것처럼 유료는 아니고 무료고요. 근데 무료인 대신에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시지만 분석지 퀄리티는 좀 떨어지는데 문제는 약간 HME보다는 살짝 좀 어려운 문제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6개월 한 번씩 그 시험을 봐서 뭐 해당 점수별로 금상, 은상, 동상 이렇게 상장도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일 테스트, 주간 테스트 가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성적표로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고등학생도 이제 시험 대비 3주 전에 들어가면은 저희가 이제 뭐 블로그에도 올리고 했지만 학교 시험지처럼 그 비포 용지 약간 미색지라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학교 시험 보는 것처럼 실전처럼 연습시키기 위해서 45분이 아니라 40분을 타이트하게 서술형 서답지, 그 다음 OMR 카드까지 해가지고 매주 주간 테스트를 최소 2회 이상 계속 테스트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학교 시험 봤을 때 긴장하지 않고 보게끔.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 맡긴 실수도 덜하고, 그 다음 시간 부족했어요란 말을 저희 학원은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딱 맞았어요까지가 제일 빠듯한 시간이었고, 그냥 시험 부족하다 그 얘기는 안 하고 항상 이렇게 중간에 연습해놓기 때문에 시험에 대한 언제 봐도 좀 아이들이 긴장 안 하고 보게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번에 저희가 설명했을 때 안 올려드렸더니 좀 궁금해하시다고 커리큘럼이나 이런 거에서 궁금하시다고 하셔서 지금 초등부랑 중등부랑 좀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좀 반별로 조금씩은 틀릴 수는 있어요. 근데 큰 틀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SAP 이렇게 세 반이 나눠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S반이 제일 잘하는 반이긴 하지만 사실 뭐 P반이라고 해서 뭐 꼭 여기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학기 한 번씩 끝날 때마다 테스트 본 기록들을 가지고 또 아이의 성취도를 따져서 반을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있고요. 지금 S반이 조금 제일 잘하는 반이긴 한데 일반 반 중에서 선행 진도반이 아니라 일반 반에서 S반이 제일 잘하는 반이긴 한데 지금 선행 속도가 한 1년 정도 빠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초 기준으로 지금 7, 8월 겨울방학까지 6학년 1, 2학기까지 한 번 훌륭 과정이고 학기 중에는 다시 재학년에 심화 과정을 하면서 중등 선행이 들어가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A반도 이 S반보다는 조금 한 템포 느리기는 하지만
나 여기 있다가 성향이 너무 좋아서 실력이 좋아서 2반을 올라갈 때는 좀 개별 보충 수업을 해가지고 빠지는 진도가 있으면 채워가지고 올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중등부도 그렇고 초등부도 그렇고 반이동을 해서 조금 뭐 올라가는 친구도 있고 그냥 다 올리진 않아요. 떨어지는 성실하지 못하면 떨어지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조금씩 이동 예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궁금해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 스카이 레벨업 레벨 2반인데 이제 이런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희는 저번 자료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삭제하려다가 이런까지만 쓰고 이제 빼겠다 하는데 정부에서 이제 이런 말을 쓰지 말아라. 선행 집으로 나가지 말아라. 킬로망도 내지 말아라. 막 이래버리니까 쓰면 안 된다고 하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번 자료에서 빼긴 할 건데요. 요거까지만 좀 쓰겠습니다. 근데 지금 나라에서 뭐 수능에서 킬로망 내지 말아라 하긴 했지만 사실 이제 대학을 보내려면 변별력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초고난이도 킬러는 안 되겠지만 아이들 시간 많이 잡아먹는 그 중상 난이도 그거를 퍼센테이지를 높여서 포진시킬 것 같아요. 이번 수능에서요. 그리고 저희도 한번 이번에 중등부 모의 테스트를 돌릴 때 계속 그런 식으로 아이들 시험을 봤고요. 차라리 킬러 문항이 있었으면 아이들이 좀 그런 게 있어요. 나는 킬러 문항 원래부터 포기했어. 그러면 나머지를 더 연습해가지고 푸는데 이 문제 자체가 킬러 문항이 빠지는 대신에 한 40~50%를 중상으로 포진시켜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아이들이 문제 풀면서 긴장도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많이 무너지는 거죠. 그 시험지가 이번에 간일중 3학년 시험지가 좀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초보 난이도로 어려운 문제는 없었는데 문제 하나하나가 좀 풀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풀면 다 풀 수 있지만 계속 아이들 시간 체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긴장을 하고 멘탈이 이제 무너지면은 아는 것도 좀 부족하고 이런 친구들이 있다고 상담 오시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조금만 더 생각하면 풀 수 있는 건데도 좀 시간이 다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 아이들이 긴장을 해서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이번에 감일종상이 좀 생각보다 100점이 아마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아직은 이제 뭐 다음 주에 그 서술형 시험지까지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이런 난이도로 계속 이제 앞으로 학교 시험이 바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이제 감일고 1학년, 2학년 시험지는 킬러 문항까지 다 넣었어요. 그래서 이건 정부 정책에 반하는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너무 어려워가지고 난이도가 이렇게까지 올라갔으면 조금은 쉬워질 수 있지만 이걸 확 낮추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난이도에 대비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선행은 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문제들이 다 어디서 출제되는 거냐면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출제를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학원들도 많이 다니고 상반에 들어갔을 때 그런 문제들을 다 풀다 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그대로 출제하지 않으시고요. 다 변형을 하세요. 선생님들도 많이 연구를 하시기 때문에 다 변형을 하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감일고 2학년의 시험 문제로 3개를 애들이 손을 못 댄 이유가 그 모의고사 출제를 가져왔는데 뭐 그래프를 빼버린다거나 아예 머릿속으로 다 자기 그래프까지 그리게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수능보다도 더 어렵게 꼬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모의고사 푼 단계까지 올라가기에도 선행을 많이 해서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다 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학원에서 사교육에서 배우는 정도를 가늠하시고 다 번역까지 내시니까 사실 그런 문제를 맞춰야지 못해도 2등급까지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좀 어쩔 수 없이 선행이 답은 아니지만 선행을 해야지 성적이 좀 잘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아이들 막 선행을 많이 시켜가지고 사실 뭐 목동 같은 데는 메인 학원 다니면서 메인 학원 숙제나 진도만 따라가기 위해서 더 추가로 과외시키거나 아니면 교수소 같은 새끼 학원을 다 끼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결국엔 그렇게 한 노력과 물리적인 시간이 그 아이들의 성적을 잘 나오게 해줄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가 다 좋은 대학 아이들이 원하는 뭐 과에 보내려고 아이들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좀 선택인 것 같아요. 선행은요. 그래서 지금 뭐 요반 다 보면 지금 P반도 제일 아이들이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이긴 하지만 한 6개월 정도 기사 연산이라는 걸 잘 다지면은 최소한 한 학기 이상은 조금 미리 공부할 수 있게끔 나가는 진도 커리큘럼이고요. 그 스카이 레벨업 레벨 2반이 지금 저희 그 화국반에 6학년 화국반이 스카이 레벨 1반을 지금 염두에 두고 나가는 진도고 그 다음에 다음 장에 스카이 2반이 월수금 S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보시면은 윗줄은 다 선행 진도에 대한 얘기고요. 현행 심화라는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중학교를 가면 내년 중1부터도 지금 기말고사 정도는 한번 볼 것 같아요. 그래서 학기 중에 그래도 시험 대비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계속 선행만 나가다 갑자기 3주 전에 시험 대비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선행도 나가야 되지만 학기 중에 현행도 계속 복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다 염두에 놓은 지금 커리큘럼이고요. 지금 조금씩 늦춰질 때도 있고 빨라질 때도 있어요. 이건 그냥 큰 틀에서지만 한 1~2주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화목반의 이 커리큘럼인데 지금
이 친구들이 6학년인데 중2 다시 1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조금 활용 파트에서 좀 문장제를 식으로 바꾸는 부분에서 많이 어려워해서 이 부분을 또 빨리 나가게 되면 아이들은 또 그냥 저희는 했다지만 아이들한테 얻어가는 게 없다 보니까 이렇게 좀 속도가 좀 느려지다 보면은 조금 이제 늦어질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이 커리큘럼 맞춰가지고 이해 못하면 나가자 이건 아니에요. 그냥 저희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크게 봤을 때는 이 친구가 뭐 2년 뒤에 이 달이 됐을 때는 이 정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보여드리는 거지 무조건 이달 이게 끝납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길게 좀 봐서 선행진도 어디까지 우리 아이가 이 로직풀수학을 다녔을 때 끝낼 수 있을까를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거는 만들어 놓은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깝게 화목반, 요게 월수금 S반에 대한 커리큘럼이고요. 이거는 조금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은 더 자세하게 어떻게 수업 나가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학원의 근데 큰 모토는 뭐냐면 결국에 고등부 가면은 도형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고등부의 기하 벡터라고 말 들어보셨죠? 기하 파트. 이제 그거를 흔히 도형으로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기하 책을 펴보면 도형이 아니라 타원의 방정식, 그 다음에 뭐 쌍곡선의 방정식, 다 방정식 함수예요. 그래서 결국 중학교 1학기 라인들에 있는 방정식 함수 데스파트가 다 합쳐지고 그 심화 응용이 된 게 바로 고등수학 상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저희는 2학기 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전 여름방학이나 그 학기 중에 당연히 심한하지만 만약에 또 겨울방학 때는 겨울방학이고 한 2달 정도 시간은 나오니까 그때 기하특강이라고 해서 중1부터 중3까지 예를 들어 삼각형, 삼각형 합동, 삼각형 닮은 중3의 삼각비까지 이렇게 같은 계통으로 기하특강을 할 예정이고요. 근데 솔직히 그거 안 해도 그냥 여름방학 때 예습하고 학기 중에 들어도 도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고등학교 가서 뭐 삼각형이 뭐다, 합동이 뭐다, 닮음이 뭐다, 삼각비가 뭐다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도 고등수학 할 때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는 2학기 라인을 좀 드러내고 그 시간 차라리 1학기 라인들을 더 반복하고 복습해서 탄탄하게 가지고 올라가자 이런 주의고요. 저희가 교재를 뭘 쓰냐 이런 말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뭐 개념서 하나 했고 센 했고 그 다음 1품 했고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저희는 1품 정도를 현행 심화로 하고 있고요. 오히려 센이라든가 내지는 무공비의 표준편 요 정도의 난이도를 대해서 여러 번 다져가지고 정말 완벽하게 이해했다 이 정도로만 선행은 넘어갈 거예요. 왜냐면은 그 1품 했다고 해가지고 다 테스트 보러 와가지고 시험 봤을 때 제대로 되는 친구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20년 동안. 그래서 선행을 할 때는 굳이 심화까지 선행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무공비의 표준편 난이도 정도 그 정도 난이도까지 센에서의 B단계 정도까지만 탄탄하게 다지고 계속 굴러서 올라갔을 때 고등상을 하게 되면 그 중2 때나 중3 때 나오는 심화 내용이 다 고등수학상 내용이에요. 그래서 굳이 심화를 그때 안 하는 이유가 고등수학 상도 안 했는데 심화해버리면 아 그냥 이런 거구나 억지로 꾸겨가지고 좀 배워보는 것 뿐이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 낭비고 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늘 20년 동안 그런 식으로 선행을 했고 아까 제가 서울대 약대 보낸 친구도 제가 중2 때 만나서 이제 고3까지 5년을 가르쳤는데 그 친구도 그런 템포로 나가서 결국에는 이제 대신에 고등수학 상하를 선행을 2번 이상 돌렸을 때 그때는 이제 고등수학 상하를 심화를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고등에 계속 심화를 치러주는 단계로 올라가기까지만 만들어 놓으면 중등은 선행할 때 굳이 심화까지는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한 2번 정도만 반복을 하고 계속 올라가주는 속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중등부에 대한 커리큘럼이고요. 중등부도 지금 T, S, A, T 4개의 반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금 T반은 중2, 중3, 중1 한 명이 들어가 있는 정석반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게 그냥 뭐 반을 못 만드니까 무학년자냐 그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중3 그리고 고등수학 3까지 테스트를 다 완료해서 아, 이 반 수업 들을 수 있다 해서 모인 친구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년이 섞여 있지만 중3 아이들은 이제 고1 커리큘럼으로 넘어갈 거고 그럼 중1이 남겠죠. 근데 거기에서도 중1 친구들 지금 수원까지 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을 만큼 아주 아래 건 탄탄하게 다지고 올라간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스카이 레벨 2반이 바로 이 T반의 그 다음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반에서 높은 반이 S반, A반, P반인데 T반은 사실 어떤 정도의 난이도냐면 아예 그냥 정말 조금 동영상하게 수업하는 데라든가 아니면 조금 자기주도 학습만 하다가 온 친구들이 거의 뭐 예를 들어 2학년인데 1학년 기초도 잡아야 되고 요 정도 난이도의 반이라고 보시기 때문에 선행이 좀 불가할 수 없는 상황이고 S반하고 A반 같은 경우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도형을 드러내고 나면은 2학년 때는 2학년 친구는 3학년 1학기 거 중1 친구는 2학년 1학기 거를 지금 선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이제 1년 선행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 선행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보면 되고요. S반이 다음 학년 걸 지금 두 번째 돌리고 있으면 A반이 한 번 돌리고 있는 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워낙 시켜보면은 안 해서 그렇지 시켜보니까 똘똘한 친구도 많기 때문에 이걸 한 번 했는데도 두 번 한 친구가 뛰어넘게 잘하는 친구도 있으면 올라갈 수도 있고 두 번을 했는데도 갔더니 성실하지 못하고 생각보다 못 쫓아오는 친구를 내려갈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게 짜놓은 반이어서 일단은 다 달로는 맞춰놨는데 이번에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중학교 친구들이 이제 일부가 우랑 여기가 좀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1반이 제일 많아요. 중1반이 9반 정도가 있고요. 중2 6반, 중3 6반 정도 이렇게 좀 뿌려져 있습니다. 중1이 좀 많더라고요. 초육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저희도 참 고등부를 많이 설명을 드리긴 하지만 중3 때까지 우리 아이가 그래도 90 몇 점 100점을 맞았는데 왜 고등부 가면 성적이 이러냐. 일단은 고등부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일고와 저번까지는 시험이 쉬웠지만 이제 정상적인 다른 지역 시험지처럼 수준이 올라왔고 다른 과목들은 평균 점수를 보면은 뭐 영어나 이런 데를 보면은 80점대일 거예요. 학교 평균이. 근데 수학은 사실 거의 50점대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들이 첫 시험을 봤을 때 우리 애가 그래도 90점 이상 100점을 받았는데 시험 봤더니 70점대예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냐? 선생님도 많이 하고 왔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등급으로 보면 틀려진 거죠. 그러니까 항상 고등부 올라가면은 성적을 등급으로 확인해 주셔야 되고 아이들 나중에 성적표를 받아보시면은 표준편차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 표준편차가 이제 평균에서 잘하고 못함이 벗어난 정도를 말하는 건데 표준편차가 크다는 거는 그 정도가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암기 과목 같은 거는 이제 공부 안 한 친구를 아닌 이상은 웬만큼 점수를 받으니까 영어 같은 거는 표준편차가 작은데 수학 같은 경우가 표준편차 숫자가 아마 제일 클 거예요. 그러니까 편차가 크다는 거죠, 그만큼.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가 이제 중등부에서 고등부 올라갔을 때 제일 어머님들이 뭐 이렇게 성적이 나아졌냐 고민하시는 부분인데 중등부까지 시험이 너무 쉬워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중등부에 여기 성취도가 A 단계가 거의 50% 육박하는데 이게 어머님들 보시겠지만 이게 저희가 감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게 등급으로 몇 등급까지 나오실 것 같아요? A 등급이 등급으로 몇 등급까지 나오실 것 같은지 아세요? 아니요. 너무 많네요. 6등급까지는 아니고 보통 좀 그래도 학군이 공부를 하는 학군이면 3등급까지 했는데 지금 감일은 5등급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학교 시험이 너무 쉬운 게 문제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기도 하고 필요성도 못 느끼고 그냥 조금 쉬다가 해도 될 것 같고 근데 이미 누군가는 열심히 달리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 A 성취도에는 지금 1등부터 5등까지 포진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 일단 수학에서 초등 수학은 거의 계산력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중등 수학은 이제 계산력에서 이제 이해력, 문장을 읽고 식을 셀 수 있냐 그 다음에 조금 도형이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 확률과 통계 이런 데 가면은 문제 해결력, 이제 문제를 좀 꼬아놔가지고 이 친구가 해결할 수 있는지 있는 걸 보지만 아직까지 감일중, 백제중 시험지는 거의 요 위쪽을 아예 취중돼 있고 백제중 저번 중간고사가 좀 어렵긴 했지만 예상 프린트를 주셨고 요번에 어려울 거라 생각했는데 백제중 이번에 좀 쉽게 내셨더라고요. 범위가 넓어서 그런지.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원하는 수학은 요 정도에 포진돼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정도 학원을 다니거나 또는 열심히 공부를 하면 능력이 있으면 이제 웬만큼이 다 90점이나 100점을 받는데 문제는 고등학교에서는 바라는 게 이쪽으로 많이 추정돼 있어요. 또는 추론력.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중학교 때 이런 거 안 해봤는데 갑자기 아이들이 머리가 좋아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이 A 성취도의 한 30% 아니 한 30%가 그래도 한 3등급까지고 70% A 성취도 받은 친구 중에 70% 아이들이 이 부분이 다 떨어지기 때문에 5등급까지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5등급하고 8등급, 9등급하고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5등급 앞에 문을 열었다. 이 정도는 그래도 좀 아쉽고 강망성이 있지만 5등급도 사실은 점수대가 지금 고2 같은 경우는 40 초반까지 5등급을 나왔어요. 5등급이 퍼센테이지가 크다 보니까. 그래서 5등급도 어떤 5등급이냐 이걸 잘 보셔야 되니까 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아이들이 그래도 좀 했구나하는 게 4등급부터는 가능성이 있지만 5등급 받는 거는 그냥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학원도 당연히 있죠. 있고 고1에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좀 똑똑하게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중간 이탈자도 많았고 그래서 남은 친구들이 그나마 이제 다 2, 3등급까지 끌어왔고 1등급은 사실 워낙 선행을 많이 하고 있는 친구들이랑 그 친구들이랑 노력을 다 깨부실 수는 없거든요. 한 명이 1등급 받는 걸 봤는데 좀 1, 2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선행을 못해가지고 그게 이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서 감일고 분위기가 안 좋으니 밀려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고등학교 2년 정도 시험지를 쭉 비교해봤을 때 가밀고랑 위례고랑 시험지 난이도가 별 차이가 없고 어쩔 때는 가밀고가 훨씬 어려울 때도 많고요. 위례고가 당연히 가밀고보다는 몇 년 더 빨리 생긴 학교니까 자리를 먼저 좀 잡았을 뿐이지 오늘 뒤에 설명을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학교에서 2사학번부터는 자소 써준다던가 이런 반영되는 비율이 많이 줄었어요. 결국 거의 내신 성적만 반영이 많이 되고 뭐 독서, 봉사활동 이런 게 다 드러내졌기 때문에 학교에서 뭘 해준다 해서 이게 지금 대학을 잘 가고 말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저는 어머님들이 가밀고 너무 싫어 위로 갈 거야 그러면은 그냥 위로 가실 거면 차라리 하남고를 가셔라. 고생은 어차피 뭐 위례고도 멀고 하남고도 멀 바에는 그냥 하남고를 가셔라 차라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가밀고랑 위례고랑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평균 성적은 뭐 이게 시험 난이도가 틀리니까 그 의미는 크게 없을 것 같고요. 특징적인 게 지금 2단계가 성취도 2가 지금 가밀고가 좀 많긴 하지만 이거는 앞에서 부원장님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지금 처음에 학년이 몇 명 없었고 그다음 다 수용을 해주다 보니까 조금 성적이 안 된 친구들까지 다 올라간다라는 이게 좀 비율이 많았을 뿐이지 지금 내년 고1 때도 아마 내신 점수가 확 올라갈 거고 제가 볼 때는 150, 160점대로 올라갈 것 같고요. 한 2년 뒤만 되면 이제 거의 중등부에서 하위 30, 40%는 가밀고를 못 가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더 안 지니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출생률이 떨어지는데 학교를 더 지을 이유가 없고 하남시 안쪽에 있는 이제 구시가지 학교들은 지금 다 고등학교 미달이기 때문에 이사에서도 고등학교를 더 지으려고 하다가 취소를 하시고 일단은 성적이 안 되면은 다 안쪽으로 가던가 아니면은 이제 광주 쪽으로 가는 친구들까지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 저희 자녀들이 되지는 말아야 되지만 앞으로 2년 뒤부터는 이제 가밀고도 가기 좀 힘든 학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사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잖아요. 일반 고등학교인데 거의 자사고 수준까지 공부해야 될 정도로 오늘 학교를 안 짓다 보니까 애들은 많고 미사나 하남에 하지만 애들은 많기 때문에 비평준화를 풀 수는 없고 앞으로 계속 이렇게 평준화 풀 수도 없고 비평준화로 성적으로 좀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매년만 돼도 이 수치는 많이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가밀고가 A 성취도가 더 높거든요. 여기가 위례고 애들 위례 아이들보다 잘하는 아이들이 더 두터워요. 그러니까 여기 이사 오시면서 제가 딱 보니까 송파 쪽으로도 많이 보내시고 정말 열정하시고 부지런한 분들 다 대치동으로 가시기 때문에 위례보다는 사실 잘하는 친구들이 더 훨씬 많아요. 저희도 이제 위례고 일하시는 원장님들이나 스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당연히 뭐 중상위권이 위례가 좀 많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좀 차이는 있지만 상위권은 지금 가밀 아이들이 훨씬 좀 두텁게 자리 잡고 있어서 1등급 받기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엔간히에서는 1등급은 좀 생각도 할 수 없는 정도와 아이들이 두텁게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이것도 아까 얘기해드리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왜 원장이 이런 입시 컨설팅이나 입시 정보를 안 하고 왜 외부에서 초청을 하느냐 이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제가 그 서울대 약대를 보낸 친구 어머님이 제일 열심히 하신 게 1년에 2번 꼭 2세 이상 것을 대치동 아니면 목동에 가지고 입시 컨설팅을 받으세요. 그 1년 성적을 가지고 당연히 이제 고2에서 고3 할 때는 꼭 받으셔야 되는데 어머님들이 뭐 굳이 가야 돼요 막 돈만 버린다는데 이러시는데 어머님들이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봐도 내가 지금 막 콧물이 나고 막 코 감기가 걸렸는데 이비인후과랑 내과 있는데 굳이 내과 가지 않으시잖아요. 이비인후과 가시잖아요. 그것처럼 저희는 수학을 전문으로 가르치는 학원이지 저희가 입시를 모르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더 발빠르게 전문적으로 입시 정보를 다 수집하시고 연구하시고 아이들이 이 성적을 가지고 어느 대학에 최적화돼서 갈 수 있겠다를 해주시는 게 입시 컨설팅 업자 그 회사 분들이시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행복한 3월 그 대표님이랑 같이 해서 고3 친구들도 개별 컨설팅을 지금 해서 이번 대학을 보내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요. 학교에서는 수시 원서를 쓸 때 일단 보내고 가야 되기 때문에 많이 낮춰 쓰세요. 그러니까 정시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실 이제 납치해 간다고 하죠. 수시에서 그냥 자기 성적에 대해서 많이 깎아서 아이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서 이렇게 가라 아니면 안 된다. 아마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 정시에 대해서 뭐 킬러면 없앤다 뭐 한다 이제 좀 불안한 상황이니까 가밀고는 또 첫해 3학 고3이고 어떻게든 학교를 보내야 되니까 낮춰서 많이 보낼 것 같은데 일단 저희들이 아이를 설득하고 있어요. 너무 수시 낮춰 쓰지 마. 수시는 원래 올려 쓰는 거다. 올려 쓰고
너희가 지금 학원에서 주최하는 입시 컨설팅 개인 면담도 받아보고 어머님이랑 같이 대치동이든 아니면 송파 쪽에도 괜찮은 데 있으면 가서 좀 상담을 해보고 결정을 해라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거는 어머님이 발빠르게 좀 움직여 주셔서 보셔야 되고요. 성적은 저희가 항상 열심히 공부시켜가지고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을 끌어올 테니까 좀 저희는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고 있는 입시 흐름에 대해서 이번 수능 치르고 나면 또 어떤 문제가 출제됐고 방향성이 어떤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지금 다 입시 컨설팅 분을 모셔가지고 11월달 그 다음에 11월달 예비고일 대상으로 할 거고요. 그 수능 분석 나오면 또 그거에 맞춰서 할 거기 때문에 자주 공지를 해줄 테니까 찾아오시고 또 이런 데도 가서 한번 받아보고 싶다. 위에 자녀가 있으셔서 컨설팅 받아보고 싶다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좋은 잘하는 분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이분들 다 더 유명하신 분들 이분들 다 쳤어요. 예약이 벌써 수능도 안 끝났는데 그만큼 어머니들이 되게 치열하게 발빠르게 움직이세요. 그래서 많이 정보를 수집하셔야지 아이가 공부해놓은 거에서 최대한으로 좀 좋은 대학 갈 수 있으니까 저도 아는 거는 말씀드리겠지만 저나 학교 선생님한테 의존을 하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좀 많이 기대셔서 좀 궁금하신 거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도 또 6개월 뒤에 한 12월이나 1월에 한 번 더 있을 예정이거든요. 그때도 한번 또 공지해드리면 찾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월 7일 날 오셨던 분이고요. 여기 행복한 3월의 대표님이시고 그 고교학점제랑 그 다음에 그 뒤 아이들의 특성 파악해서 진로를 어떻게 선택하셔야 되는지 이런 거 설명드릴 거니까 들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보시겠습니다. 혹시 지금 화장실을 잠깐 갔다 오시고 시작할까요? 아니면 바로 시작할까요? 바로 해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연사를 맡게 된 행복한 3월의 김경환이라고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근데 이름이 이쁘죠? 행복한 3월. 행복한 3월이라는 의미가 대학 합격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 고등학교 3학년 돼서 다음에 3월달에 어디 앉아 있는 게 좋아요? 대학 강의실에 앉아 있는 게 좋겠죠? 재수학원에 있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행복한 3월의 의미가 대학 합격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제가 수시는 보통 한 300명 정도, 정시는 한 100명 정도 상담을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400명 정도 쭉 상담을 하게 되는데 정시 상담은 저 만나기가 힘들어요. 이미 몇 개월 전에 그냥 예약 마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수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마감 직전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선생님들보다도 학생들의 학생부를 가장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전국에 있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1750개 고등학교의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학교들은 딱 이 얘기 들면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제 설명회를 진행하기 이전에 그거 있죠. 요즘에 킬러 문항을 없앤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러는데 어때요? 킬러 문항이 없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아이들한테 좋아질까요? 좋아질 거예요. 좋아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이제 그런 형태였어요. 이런 어떤 입학 사정관이라든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생기고 학생부 교과 전형이 생기게 되면서 서울에 집중적으로 학군 지역에 그러니까 밀집되어 있는 명문 학군 지역에 몰려있던 그 명문대학교 합격생 숫자를 분산시켜주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남고등학교라든가 아니면은 조금 남한고등학교라든가 좀 괜찮은 고등학교에서 괜찮은 서울에 있는 인서울 하기가 예전에는 정말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이 생기게 되면서 또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전형이 생기게 되면서 점점 이제 전국적으로 인서울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입시 제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정말 좋은 제도였었어요.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깜깜이 전형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그 몇 년 전에는 딸을 이렇게 해서 입학을 시키는 과정에서 막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형태의 학생부 종합전형을 만들자라고 하다 보니까 수상 실적 없애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학교 이외에 밖에서 하는 것은 부모 찬스라고 해서 그것도 없애고 또 독서 같은 경우에도 보통 보면은 어떤 집 같은 경우에는 엄마 아빠가 이렇게 해서 요약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제출해서 독서했다고 이렇게 해서 하고 그러니까 독서 같은 경우도 없앴어요. 지금은. 이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교과 성적하고 그 다음에 세특밖에 없어요. 교과 성적하고 세특 이것만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또다시 입시제도가 또 바뀐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은 킬러 문항이라고 들어보셨죠? 저도 못 풀어요. 국어 같은 경우에도 정말 뭐 채권 투자를 정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읽어보고 한 3, 40분 고민해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국어 시험 문제에 나온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거 조금 심한 거 아닌가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국어, 수학, 영어는 절대평가로 바뀌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탐구 2과목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됐냐면은 국어를 만점 맞은 학생의 표준점수하고 표준점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만점 맞았는데 그 아이의 표준점수하고 수학을 만점 맞은 아이의 표준점수를 비교해 봤을 때 수학이 11점이나 높았어요. 어쩔 때는 약 16점, 18점까지도 높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자꾸 수학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러니까 우리 여기도 지금 로지풀 수학 같은 경우에도 어머님들이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가 수학만 잘 따라가 준다면 다른 과목들은 파급 효과가 있으니까 수학을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형태가 지나치게 막 11점, 막 18점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국어를 버리고 막 수학을 하려고 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잘못돼서 평가원장을 교체를 해요. 평가원장을 교체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4월 취임인가요? 이렇게 되고 평가원장은 2월 취임을 해요. 그러니까 전 정부의 인사잖아요.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아니고 이제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말이 안 먹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거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킬러 문항을 좀 없애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반반이었어요. 킬러 문항을 없애는 게 좋다. 아니면 킬러 문항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건 이제 반반이었던 건 뭐냐면 재수생들 입장에서는 최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항이 나오는 게 좋아요. 그래서 변별력을 갖추면서 자기가 안정적으로 그걸 만점을 맞겠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중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킬러 문항이 없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극상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실수해도 얘네들은 중상위권하고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중상위권 아이들은 꼼꼼하게 잘만 풀면은 극상위권 아이들하고 점수가 비슷해지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반반, 기대반 또는 걱정반 이런 어떤 형태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벌어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수학의 난이도도 조금 낮춰주고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에도 고등학생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지문들은 없애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정부의 의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사교육에 이제 몸담고 있고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교육 쪽에 있는 유명 강사들은 싫어하겠죠. 왜냐하면은 어려운 문제가 나와야 자기를 찾아오는데 이제 이런 어떤 상황이에요. 근데 이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은 근데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도 교육 과정 내에서 문제를 출제했거든요. 킬러 문제라고 해서 낸 게 아니라 교육 과정 내에서 출제한 건데
이거 충분히 풀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0번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이걸 덫을 씌우게 되면은 어려운 문제 하니까 애들은 아예 그냥 그것을 제껴놓고 이제 22번하고 30번 문제, 29번 문제를 제껴놓고 이제 애들이 풀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됐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저는 이게 고교 학점제로 넘어가는 중간 과정에서는 한 번 정도 겪어야 되는 홍역인데 제때 터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는 또 다른 입시 제도가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혹시 어머님의 어떤 자녀 중에서 올해 고3인 친구들이 있다라고 하게 된다면 변별력은 어쩔 수 없이 국어하고 수학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EBS 교재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조금 꼬아지는 문제도 나오겠죠. 물론 다 100점 맞으라고 낼 수는 없겠으니까. 그러면은 변별력을 갖추는 문제는 탐구형에서 나와요. 탐구. 사탐이나 과탐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변별력을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조심스럽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게 2027 이후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데, 가장 핵심을 두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학습 유형에 따른 학습법. 이것은 뭐냐면 우리 아이 이 얘기를 들어보면 아마 어쩜 우리 애 저기야, 맞아 우리 애는 저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에 계신 엄마들은 지금 보니까 다 볼펜을 들고 계세요. 볼펜을 들고 계시는 거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정말 모범생이고 성실하고 규범적인 분이었던 것 같아요. 불의와 타협을 못하고 이제 그런 어떤 상황들이기 때문에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공부한다라고 하면 항상 그럴 거예요. 스터디 플래너를 쓰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몇 페이지까지 공부했고 몇 문제 풀었고, 이런 걸 꼬박꼬박 정리하면서 공부해 주기를 바라는데 우리 애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그런 학습 유형의 아이들이 네 부류의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딪히지 말고 아이들을 조금 이해하면서 이렇게 해서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에다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출 겁니다. 보통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을 그런데요. 아이들에 대한 어떤 교육에 대해서 지극정성인데, 문제는 뭐냐면 산 중턱에서 아이한테 소리쳐 부른대요. 빨리 올라오라고. 같이 내려가서 손잡고 올라가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야 너 왜 안 올라와? 빨리 올라와 이러면서 소리만 친대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건 이제 그동안에 쭉 진행돼 왔던 건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2025학년도 고교 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적용되는 시점이 이때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게 되면 수능 시험 제도도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는 거 그것까지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통 경우에 이 텍스트 자체가 완성되어 있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완성되어 있는 인간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그쪽으로 표준화시키는 이런 교육들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똑같은 텍스트를 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가장 잘 본 아이들과 조금 못 본 아이들과 100점부터 막 99점, 98점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혹시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들어왔다거나 아니면은 뭐 캐나다로 잠깐 갔다가 왔다거나 뭐 이런 학부모들의 이 얘기를 듣는다거나 또는 어머님들이 실제로 경험을 했을 때 느끼는 게 이럴 거예요. 외국에서 교육을 받게 되면은 이런 형태를 많이 경험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하나를 이렇게 주제를 주어지게 되면 애들이 정말 재미있게 그것을 막 찾아가지고 그걸 정리해가지고 가서 발표하게 되면은 너 정말 잘했어. 정말 잘했는데
조금 한 가지만 더 추가를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너는 A뿔을 줄 수가 있어. 근데 너는 지금은 B뿔이야. 그러면 애가 조금 더 채워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A뿔을 맞기 위해서 다시 수정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런 형태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패자부활전이 없어요. 딱 해서 100점 만점 딱 해가지고 89점 딱 하면은 그냥 89점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정말 시험 잘 봐가지고 95점을 맞았어요. 근데 95점을 맞는데 100명 중에서 96점 이상 맞은 아이들이 5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는 95점 맞았어도 2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준화된 이런 상태에서 능력주의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제 친구의 아들도 캐나다에서 공부를 하다가 한국에 이제 왔거든요. 한국에 와서 중학교 2학년으로 이렇게 해서 들어왔는데 얘가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다시 캐나다로 돌아갔어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거기에서는 너무너무 재밌게 공부를 했었대요. 근데 한국에 딱 들어오니까 애들이 말 좀 섞어야 되겠대요. 아이가. 처음부터 끝까지 욕하는 게 18 존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욕이라는 거야. 거칠게 욕을 하는데 선생님이 누구 하나도 제지를 하지 않는데요. 그게 첫 번째는 그게 애한테는 충격이었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다 그냥 1등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5등까지 등수를 딱 정해놓다 보니까 내가 탁월한 아이인지 우수한 아이인지 보통한 아이인지 미흡한 아이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다 아이들이 평균이 반평균이 90점이 나왔는데 자기 아이가 91점 맞았는데도 반에서 뭐 한 20등 정도 한다거나 막 이렇게 되니까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는 개별화 교육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완성된 인간이 아니라 자기가 즐겁고 자기가 재미있는 것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춤형 교육으로 이제 자기 설계를 통한 성장하는 교육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도 처음에는 꿈이 나는 엄마 바이오 이쪽 연구원이 되고 싶어. 제약회사 연구원이 되고 싶어. 뭐 이렇게 공부하다가 성적이 조금 안 좋고 막 그러면 이제 시무룩해져가지고 엄마 그냥 나는 대학 가는 게 꿈이야. 뭐 이제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미용실에 가서 보니까 나는 손재주가 있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고등학교 때 저도 이제 저는 장가를 좀 일찍 갔어요. 대학교 4학년 졸업을 수요일 날 하고 토요일 날 결혼식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친구들이 뭐라고 했냐면 가장 먼저 장가가 결혼하는 사람한테는 전자제품 일치를 해준다 그래서 그게 눈이 멀어가지고 가장 먼저 했는데 그래서 지금 큰아이가 평가원에서 근무를 해요. 근데 걔를 키울 때도 제가 정말 힘들었거든요. 죽고 싶다고. 그래서 죽고 싶다고 말하는 애들은 시그널만 보이지 절대 안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갑자기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집 방 문을 그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발을 이렇게 대고 있는 거예요. 잡아달라는 거 유침이죠 뭐. 진짜 떨어지겠어요. 진짜 떨어진 애들은 조용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힘들게 이렇게 했는데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고 2학년에 3학년 막 올라갈 때쯤 하는 애들은 사춘기를 타는 아이들은요, 그냥 우리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정신병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신질환을 심하게 앓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아주 정상으로 돌아와서 살고 있어요. 그때는 그랬는데 지 엄마가 뭐라고 그러면은 어쩌라고 왜 낳는데 막 이러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장 엄마를 잘 이해하는, 그래서 엄마하고 친구가 돼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교육 자체 같은 게 이런 것 자체도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거. 그러니까 고등학교 갔는데 나 아무것도 안 맞아. 나 손재주가 좋대. 근데 미용 기술을 배워야 돼. 그럼 너 특성화 고등학교 가야 돼? 아니에요. 이제는
주변에 있는 미용실 원장님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가서 기술을 배우고 거기서 대체 학습을 하는 어떤 시간표를 바뀌어 오면 그것도 이제 수강으로 이렇게 인정이 되고 이런 형태로 이제 아이들이 어떤 꼭 대학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들의 어떤 살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교육이 좋지 않아요 이게? 저도 왜 이러지?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공부 잘했던 친구들은 안정적으로 사는 것은 있어요. 근데 공부 안 하고 좀 에너지가 넘쳤던 친구들이 다 잘 살아요. 여기 하남에 이렇게 쭉 오다 보면 그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네. 저기 그 한우 1번지라고 그 고깃집 하나 있어요. 그 친구 학교 다닐 때 되게 꼴통이었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의 화로구이 총판인가 뭐 이걸로 해서 한 28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당히 재벌이에요. 공부 되게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로 갈 거예요. 이제 앞으로 뭐 깊이 있는 이런 것 자체가 아까 그 친구들이 얘기했잖아요. 사과라고 얘기했는데 하나의 어떤 주제 하나가 딱 주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사과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어머니들? 사과하면 어떤 엄마들은 이과 엄마들은 뉴턴 생각하던데 뉴턴 생각하고 또 어떤 엄마들은 뭐 대구 능금미인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다양하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여기서 이게 서울대 같은 경우가 이런 걸 얘기를 해요. 한 가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면 깊이 있게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거거든요. 이제 독서 토론 같은 것도 이런 게 있어요. 애들이 이제 국어 시간에 공부를 하는데 별주부전이라고 들어봤죠. 별주부전 요거 같은 경우는 창극이라든가 아니면은 판소리라든가 이런 데에서 이제 별주부전이 나와요. 근데 근대 소설로 넘어가면은 토의간이라고 해서 개작돼서 이제 소설이 되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의대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과 또 그 다음에 뭐 경영학과를 가려고 하는 아이들과 그 보는 시점이 달라요. 그 책을 똑같이 보면서도.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공동된 어떤 주제를 끄집어내보라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의대 가려고 하는 애들은 간의 보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생겼어요. 이래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리고 삼국지 이제 뭐 적벽가라는가 판소리에서 적벽가 나오면은 판소리 그쪽에서 나와 있던 것들이 그 삼국지의 적벽대전 그쪽이잖아요. 근데 이제 삼국지에서 제갈공명이 딱 나오게 되면 우리들은 정말 신출 규모란 어떤 전략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갈공명의 부인이 그렇게 흉측한 얼굴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황승헌의 부인 그 지역의 토호인 황승헌의 딸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첫날 밤에 방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그런 몰골을 자기는 태어나서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 나오는 거예요. 1시간을 달렸는데 제자리였어요. 도포자락이 문틈에 끼어 있는 데를 계속 뛴 거예요. 그렇게 현명한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애들은 주제로 뭘 딱 끄집어내냐면은 황씨 부인의 성형에 효능감은 어떻게 될까? 이런 거예요. 애들이 이제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요즘엔 옛날에는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책 읽고 난 다음에 책에 줄거리 쓰는 거에 거의 대부분 독서 감상문 형태였죠.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책을 읽는데 내가 평상시에 궁금했었던 부분이 책의 어느 한 부분에 나오게 되면은 호기심을 자극한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주제를 끄집어내서 그걸 토론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형태로 바뀌어 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보는 거거든요. 뭐 뭔지 하게 되면은 우리 어떤 애들은 뭐 노래를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뭔지 하게 되면은 중국 뭐 황사연상 이것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 하면 다양해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하나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다각도로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 그걸 이제 생각하고자 하는 것들이 지금 앞으로의 교육 방향입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은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은 학업 역량의 비중 증가 추세다 뭐 이런 거 쭉 나와 있는데
학업 역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신 성적하고 그 내신 성적에서 세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거 혹시 생기부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자유학년제라서 한 번도 못 본 엄마들도 계실 거고. 근데 거기서 이제 생기부를 보게 되면은 교과가 쭉 해서 뭐 예를 들어서 국어부터 시작해가지고 과목이 쭉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세특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교과 성적에서 나와 있는 여기에서 나오는 성적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세특하고 이것을 그냥 학업 역량이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세특에다가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이 수업 시간에 했었던 것 중에서 잘 들어두세요.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서 가장 대학에서 많이 보는 것이 뭐냐면은 만일에 국어 시간이다 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설명, 제출, 발표, 작성 이런 말들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어 시간에 뭐뭐뭐뭐뭐를 했는데 그때 이 아이가 무엇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탐구 주제가 주어졌는데 그것을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을 했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뭐 그 창작시를 자기가 뭐 어떻게 해서 뭐 만들어서 뭐 작성을 했고 에세이를 작성했고 그 다음에 뭘 발표를 했고 이런 말들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한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세특하고 그 다음에 교과 성적을 합쳐서 이걸 학업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걸 평가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에서도 교과 평가할 때 서울대에서 이거 보는 거예요. 아시죠? 서울대학교에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서울대에서도 지역균형이 이것까지 들어가면 복잡해지지? 여기까지는 안 들어갈게요. 서울대는 일단은 정시에서도 학생부를 반영을 합니다. 근데 고려대에서도 올해부터 학생부를 반영을 해요. 근데 학생부를 반영하는데 이 정성평가 형태로 요거 반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교과 성적만 반영한다.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나 이제 고려대를 가기 위해서는 4등급을 맞아서는 안 되겠죠. 3등급 안쪽에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감일고등학교에서 3등급 안에 들면은 서울대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왜냐하면 수능만 잘 보면 되니까. 근데 대신 4자가 나오면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선택 과목의 다양화 같은 것은 이제 뭐 돼 있고요. 연세대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들에서 하는 내용 자체가 이거예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 세 가지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이렇게 보면 이건 다 학업 역량이에요. 다 어떻게 보면. 그리고 공동체 역량 이거 하게 되면 이거 하나는 뭐냐면 인성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하고 내가 어떤 진로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고민한 흔적을 남기는 거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나오는 인성이거든요. 인성은 요즘에 하도 그 말썽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인성 같은 경우에도 성실성, 그 다음에 준법정신 이런 것은 뭐로 판단하냐면은 출결사항으로 판단해요. 성실성, 준법정신 이건 그 민사고 학생 그거 문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배려 나눔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요. 성실성, 규칙 준수라고 하는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배려 나눔이라고 하는 항목, 그 다음에 리더십이라고 하는 항목. 자 그러면 여기는 출결 사항에서 체크를 하는 거고 이것은 봉사활동 시간으로 체크를 해요. 근데 봉사활동 시간은 교내에서 한 것만 하면 돼요. 교내에서 하게 되면은 많이 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10시간 1년에 그렇지 않으면 8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3학년 1학기까지 합쳐서 20시간만 넘으면 돼요.
그러면 만점을 줘요. 그 다음에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은 꼭 반장, 부반장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계시는데 리더십은 반장, 부반장이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옛날에는 이게 교무실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애들이 가지고 있는 교실이에요. 교무실과 교실의 이거 자체, 이 공간 자체가 옛날에는 교무실로 오라고 하면은 맞는 장소였거든요. 저 때는 그랬어요. 너 교무실로 와봐. 그러면은 뭐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교실의 상황과 교무실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아이들이 반장이나 부반장이나 또 그 다음에 여기서 사교성이 엄청나게 뛰어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를 우리는 이상형이라고 하는데 이상형 학습 유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여기서 교무실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정보를 정말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반장으로 뽑히게 되면 야, 우리 담임을 위해서 무슨 담임 생일이 내일인 것 같은데 우리 2,000원씩 걷어서 담임 선물해 줄까? 이제 자기가 생색 내는 건데 애들은 나는 내기 싫은데 안 내면은 왠지 모르게 얘가 꼬지를 것 같아. 비협조적이라고. 그러니까 내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게 불가능해요. 애들이. 싫어. 그런데 얘가 강압적으로 하게 된다고 하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걸 했다라고 해서 리더십이 아니라 구성원들에게 행복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구성원에게 행복감을 주는 사람이 리더다 이렇게 아예 얘기를 해요. 서울대에서는 그래서 리더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도 드러나요. 학급 내에서 행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조용히 책걸상을 정리하는 사람. 체육시간 밖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공기가 탁했을 때 조용히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키는 사람. 한 학기 동안 지속적으로 칠판 지우기를 열심히 한 사람. 그러니까 구성원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걸 솔선수범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감을 줬어. 그러면 그게 리더라는 거예요. 분리수거 서로 안 하려고 하는데 분리수거 했어. 이것도 리더십이에요.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정말 리더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감을 주는 사람이에요. 뭔가를 새롭게 하려고 하게 되면 두려워서 제발 좀 일 좀 저지르지 마. 이런 사람은 리더가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리더를 가끔가다 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리더십은 그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더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소통이에요. 소통 역량이라고 해서 의사소통을 얘기를 하고 이 소통과 협동이 아니라 협동학습입니다. 그러니까 소통과 협동학습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친구들끼리는 잘 얘기를 해요. 정말 인기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야단치게 되면은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리로 돌아갈 때는 친구들한테 막 이렇게 하고 막 가고 막 이런 애들이 있어요. 막 재밌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협동학습은 정말 잘해. 근데 그 선생님하고 이 아이가 특정한 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특정한 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은데 그것은 대학 입시에 반영되지 않는 과목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한문원이나 아니면 기술가정이나 정보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과목에서 얘가 한마디로 해서 개겨요. 그래서 시행평가 과제 내라고 하면 안 내. 근데 다른 과목들은 다 1, 2등급이야. 근데 한문이나 기가 이 선생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이것은 5, 6등급이에요. 그러면 이건 인성의 문제로 봐서 안 뽑아요. 아시겠죠? 5, 6등급까지는 조금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은 안 뽑는 등급 자체가 7, 8, 9등급은 안 뽑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전 교과에서 봤을 때 이게 하나일 경우도 있고 2개일 경우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누적도 있을 경우는 무조건 안 뽑아요. 상위권 대학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특히 한양대학교는 철저히 이거 봐요. 한양대학교는 면접도 없고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한양대는 특히 이걸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대학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과목이라고 해서 소홀하게 하지 말고 그런 과목도 4.5등급 안쪽으로는 들어가 줘야 돼요. 왜 4.5등급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쭉 보게 되면 1등급에서부터 시작해서 9등급까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4등급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6등급까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있는 2, 3, 4등급, 그 다음에 6, 7, 8, 9등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가운데 있는 게 5등급이죠. 5등급이 뭐냐면은 여기 상위 40%와 하위 40% 끼어 있는 이 20%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목고를 가더라도 4.5등급까지는 살아나요. 명문대 들어갈 때. 근데 4.5등급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좋은 특목고라고 하더라도 잘 안 뽑혀요. 상위권, 하위권으로 구분되는 구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 5등급 이렇게 나와 있는데 6등급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근데 5를 너무 좋아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마지막이 쭉 이제 그 성취도가 이 아이가 상승했는지 유지됐는지 하락했는지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여기가 지금 쭉 합쳐보면 5가지죠. 5개죠. 근데 이거 5개 중에서 이거 점수 자체가 이게 20점 만점을 줘요. 거의 대부분. 만일에 이걸 30점 만점으로 준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20점 만점을 준다거나 30점 만점을 준다거나 어떻게 됐든 점수 자체는 20점 만점이 될 수도 있고 30점 만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여기서 기본 점수를 웬만큼 다 주거든요. 기본 점수를 주고 실질 점수는 이게 10점 정도 차이가 나도록 구성을 해놨어요. 그러면은 하나에 몇 점씩 주게 되냐면 5점씩 주는 거예요. 아니, 지금 2점씩 주는 거예요. 2점씩. 무슨 말 아시겠죠? 근데 이 2점을 주는데 어떤 형태냐면 A, B, C, D, E에서 5단계로 평가를 해줘요. 5단계로 평가했을 때 2를 맞으면 0, 이건 0.5, 1, 1.5, 2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이것은 나쁜 데에서부터 위에까지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굉장히 주관적인 경향이 크죠. 이거 하나 빼놓고 주관적인 경향이 크기 때문에 만점을 주어진 상태에서 잘못된 것이 체크될 때마다 감점의 형태로 갑니다. 이게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그 마지막 말하게 된 이 공동체 역량이 다른 데에서는 성적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러는데 이것이 감춰져 있으면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굉장히 많이 발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애들 뭐 공부 못하면은 우리 애들은 뭐 인성이 좋아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보면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인성도 안 좋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인성도 좋아요. 진짜 그게 달라졌어요. 진짜 달라졌어요. 저 때는 뭐 그냥 누구 유명한 그 코미디언이나 뭐 개그맨이나 그런 사람들 흉내 내면은 엄마가 앞으로 병신 흉내 내면 넌 죽여버린다고 막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엄마 친구만 만나면 야 나와서 그 흉내 한번 내봐라 그래요. 그쵸? 그래서 일어났던 그 내용 자체에서 이게 인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공동체 역량에서 많이 평가가 되고 아까 얘기했던 성적은 예를 들어서 성적이 성취도가 유지됐다, 상승했다, 아니면 하락했다 이거 자체는 A, C, E로 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0점 맞는지 아니면은 1점 맞는지 2점 맞는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3.99였어요. 3.99로 출발했는데 3.00이 됐어요. 앞글자 안 바뀌었죠. 그런 게 유지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3.99였는데 2.99가 됐어.
앞 글자 바뀌었죠. 이러면 상승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등급의 변화가 나와야지 뒷자리의 변화가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가 대학을 진학하려고 보니까 1등급은 몇 점이고 2등급은 몇 점이고 3등급은 몇 점이라고 딱 점수가 나와 있는데 우리 아이는 2.5, 6등급이에요. 그러면 2등급이야 3등급이야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1등급은요 1.999까지가 1등급이에요. 2등급은요 2.0부터 2.999까지가 2등급이에요. 그럼 얘는 2등급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특히나 논술 같은 거 시험 보는데 1등급은 몇 점이고 2등급은 몇 점이고 3등급은 몇 점이고 딱 정해져 있는데 우리 아이는 2.8이야. 3등급이야. 그럼 2등급이야? 아니 2등급이에요. 아셨죠? 자, 이건 뭐 계속해서 여기 정시가 많고 수시가 적고 했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바뀌게 된 것은 잘한 거예요. 왜냐면 특히 여기 오늘 지난번에 올 때는 제가 차를 가지고 왔는데 도저히 대치동에서 여기 오는데 시간을 못 맞출 것 같아서 택시를 탔어요. 이권에다 내려준 거예요, 저를. 그래서 거기서 뛰어온 거예요, 그쪽으로. 근데 여기가 이렇게 발전했나? 이렇게 발전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진짜 허허벌판이고 벽돌공장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학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제 수시하고 정시가 있어요. 이건 아시죠? 수시하고 정시는 어떤 게 들어가기가 쉽냐면 글씨에서 나와 있잖아요. 수시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정시에만 가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것은 수능하고 이렇게 해서 기타 이렇게 해서 기타 같은 경우 거의 특기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기자이고 그다음에 수시는 몇 장 쓰죠? 6장 쓰는데 그러면은 한 대학에 한 장씩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장 쓸 수 있어요? 한 대학에 여러 장 쓸 수 있어요. 이건 왜냐면 여기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에 어딜 가든지 어디 가고 싶니?라고 했을 때 1순위가 연세대예요.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물어보면 어디 갈래? 그러면 연세대가 1등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학교가 쭉 막 떨어져요. 무조건 애들이 연세대를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기도 또 혹시 연세대 출신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진리가 그대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연세대인데 진리가 진리게 하리라 이 학교예요. 근데 연세대학교는 교과 전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이 있어요. 논술 전형이 있어요. 근데 교과 전형을 추천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종합 전형을 활동 우수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국제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특기자가 있는데 국제인재라고 해서 특기자가 있어요. 논술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한마음 전형도 있어요. 기회균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어요. 여기에서 추천형하고 활동우수형만 중복해서 쓰지 못하고요. 나머지는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이렇게 5개까지 쓸 수 있는 거예요. 한 학교에 전형만 다르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한 학교에.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한 학교만 쓰는 것은 정시예요. 근데 정시도 또 이런 게 있어요. 정시는 3장을 쓰잖아요. 정시는 3장을 쓰는데 두 번째 선호하는 학교가 지방에 가면 성균관대를 그렇게 좋아해요. 지방에는 한양대 갈래, 성균관대 갈래 그러면 성균관대 간다라고 얘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어차피 기숙사 생활하는 거 성대는 한꺼번에 집어넣어놓고 다 같은 학년들끼리 다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 알고 보니까 연대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같은 학년끼리 이렇게 해서 몰아서 집어넣는 것을 좋아해요, 애들이. 선배가 없이 간섭 안 받는 걸 그렇게 좋아하나 봐요. 연대가 그래서
고대보다 애들이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고대는 맨날 끌려다니면서 술 마셔야 되는데 연대는 지들끼리 모든 오락시설이 다 있잖아요. 송대 안에. 그러니까 성균관대를 얘기하는 성균관대는 가군에도 있고 나군에도 있고 다군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군에 예를 들어서 자연과학 계열 쓰고 나군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시스템 쓰고 여기는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이렇게 해서 나눠져 있거든요. 과들이. 그러면은 가군도 송대 쓰고 나군도 송대 쓰고 다군도 송대 쓰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형만 다르면은 얼마든지 여러 장을 쓸 수 있다. 그러나 그 개수는 수시에서는 6장을 넘길 수가 없고 정시에서는 석 장을 넘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예외로 우리 이제 교과부에 영향을 받지 않고 특별법에 의해서 제정된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관학교나 그 다음에 뒤쪽 끝 글자가 이스트로 끝나는 학교들 있죠. 카이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막 이런 그 학교들은 특별법에 의해 만들어졌거든요. 경찰대도 특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사관학교도 그렇고 국간사도 역시 마찬가지고 전통문화예술대학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학교들은 우리 이제 교과부에서 제정된 이제 교육법의 영향을 받지 영역을 벗어난 학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육사도 쓰고요, 경찰대도 쓰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카이스트도 쓰고요, 그 다음에 유니스트도 쓰고요, 디지스트도 쓰고요, 지스트도 쓰고요. 다 쓸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쓸 수 있죠. 캠텍도 쓸 수 있죠.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신 우리 아이가 이런 학교들을 다 써가지고 운 좋게 또 다 붙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서울대로 붙었어요. 그것도 서울대 의대로 붙었어요. 그러면 서울대 의대를 선택하고 맨 얘네들은 다 취소해도 돼요. 왜? 여기가 교과부에 의해서 제정되어 있는 교육법의 영향을 받고 있는 학교가 우선이에요. 특별법에서 만들어진 학교들은 후순이에요. 등록하겠다고 등록금까지 내놓고 난 뒤에도 막판에 가가지고 나는 여기 갈래 하면서 취소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하는 데는 얼마든지 다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볼까요? 이제 교과전형, 종합전형, 논술전형, 수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과전형은 그냥 교과 성적만 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교과 성적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자, 어머니들 제일 좋은 학교가 우리나라 서울대, 그 다음에 고려대인가요? 스카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건 아셔야 돼요.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하고 애들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연대가 위다, 고려대가 위다 서로 얘기를 하는데 연세대학교 합격한 아이들은 약 30%가 서울대학교 중복 합격자들이에요. 그래서 30%의 상위 30%가 서울대로 다 갑니다. 근데 고려대학교 합격자의 약 20%는 서울대학교하고 같이 합격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20% 애들이 빠져나가요. 그러면은 마지막에 있는 커트라인에 해당되는 점수는 고려대가 연대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근데 인상은 남들이 딱 봤을 때는 연대가 점수가 아주 높은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점수는 커트라인 성적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고대가 조금 더 높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이런 학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균관대, 그 다음에 서강대, 그 다음에 한양대. 한양대가 들으면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성서한, 서성한 이러잖아요. 그쵸? 어머님들 생각할 때는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서성환이 맞는 것 같아요? 성서한. 뭐 편하게 생각하세요. 이건 뭐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애들은 이과 쪽 아이들은 한양대 선호도가 월등하게 높아요. 문과 쪽 아이들은 서강대 선호도가 높아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게 이제 성균관대인데 성균관대는 앞으로 10년 정도 이렇게 해서 삼성에서 1년에 한 1,040억 정도를 계속해서 지원해 주거든요. 지금 몇 년째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10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앞으로 10년 정도 하게 되면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제 싶은 거죠. 지금 현재 이과 쪽에서 화공 쪽은 서울대 다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화학공학 쪽은. 반도체공학하고 화학공은 밀접하잖아요. 그래서 그쪽 화학공은 서울대 다음이다, 성대가. 그리고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좋은 학과들이 좀 많이 있어요. 정몽구관이라고 해서 미래자동차공학부 거기도 있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삼성 SDI에서 출자해서 만든 학교가 에너지공학과가 있고, 그 다음에 LG전자, 삼성전자 이쪽에서 하고 있는 융합전자공학과가 있고, 이런 굵직굵직하게 좋은 학과들이 있어요. 얘네들은 들어가게 되면 다 장학금을 줘요. 4년 내내. 그리고 난 다음에 군대 갔다 오게 되면은 100만 원씩 용돈을 줘요. 월 용돈을. 그리고 난 다음에 회사 들어와서 뺑이 치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는 학과가 이제 한양대가 있기 때문에 어느덧 한양대학교의 그 최고 수준에 있는 학과들은 고려대학교를 뛰어넘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애들은 폼생 폼사예요. 고대 합격하고 한양대 합격하게 되면 고대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졸업할 때쯤 되면은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지? 막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이제 한양대 이제 미래자동 미자나 아니면 에너지공이나 융전이나 들어가는 애들은 휘파람 불고 다니는데 얘네들은 이제 취업 공부하고 있죠.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한양대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학교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서강대는 여기 있는 학교 중에서 서울대하고 서강대학교 학생하고 공부량이 거의 비슷하다고 얘기해요. 서강대는 엄청나게 공부시켜요. 진짜 공부 열심히 시킵니다. 그래서 나오면은 개인적인 경쟁력은 있는데 숫자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끌어주는 선배들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같은 조건이라고 하게 된다면 성대나 한양대를 보는 게 낫지, 서강대는 앞으로 인원수에서 배출되는 인원수에서 한 10년 지나고 나면 너무 이제 법적으로 차이가 나게 되니까 선후배 관계도 무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입니다. 같은 어머님들이 이제 보낼 수 있는 학교의 상황이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공대는 한양대. 아셨죠? 경영경대는 서강대. 근데 삼성으로 취직하고 싶으면은 이쪽 글로벌 경영경대 가야죠. 성균관대. 이런 특징을 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해당되는 학교들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해서 합격하려면은 몇 등급 정도 해야 되냐면 1.7등급, 문과가 됐든 이과가 됐든 1.7등급에서 1.8등급이 마지노선이에요. 여기가 마지노선입니다. 이걸 넘어가게 되면 교과 전형 못 써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어디까지 하게 되면은, 자, 건동홍 있죠? 건동홍 했을 때 얘네들도 딱 있을 때 얘네들이 2.0이 마지노선이에요. 2.0 넘어가면 정말 차이 없죠. 정말 차이 없어요. 2.0 넘어가면 못 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근데 우리 꿈은 그렇잖아요. 여기까지 건동홍 숲까지잖아요. 그 아래는 지금 안 보여요. 이제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어야 삼육두유가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이러다가 서울 아닌 서울 같은 서울학교? 막 이러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교과 성적입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은
2등급을 넘지 않는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건동홍수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아까 얘기했던 비교과 활동, 교과 역량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여기는 근데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3합 6에서 3합 7까지에 해당되는 취준학력 기준이 있어요. 3합 6이라고 하게 되면 2등급 3개를 말해요. 근데 여기는 서울대도 취준학력 기준이 없지요. 지역균형 빼고는요. 자, 그 다음에 연세대학교도 취준학력 기준이 없어요. 고려대학교만 취준학력 기준이 있어요. 3합 7. 무자비하죠. 3합 7인데 탐구는 두 과목 평균이에요. 두 과목 평균인데 하나가 1등급이고 하나가 2등급이면은 2등급으로 쳐요. 반올림합니다. 1.5등급으로 치질 않고. 그러니까 무자비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건대, 동대 다 취재 없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 하는 거예요. 나는 수능 쪽으로 안 보고 그냥 학교 활동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건동홍수까지 가는데 등급은 몇 등급 정도 맞추면 되겠냐라고 하겠네. 2.4등급 전후예요. 2.4등급이 딱 마지노선이에요. 서울대도 2.4등급이세요? 활동만 우수하면은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어떤 걸 보냐면 성장 과정을 봐요. 아이들이 고민의 흔적과 성장 과정을 보기 때문에 어떤 아이가 정말 어떤 거에 대해서 막 깊이 있게 막 심취해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고 막 저축무도를 하는 것들이 나와요. 근데 전부 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가 막 이렇게 해서 막 찾아서 하는 활동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은 뽑아요. 서울대. 그래서 일단은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머님들이 알아둘 때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그래서 그 건동홍수 이상으로 가려면 2.4등급이야. 문과가 됐든 이과가 됐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몇이라고 그랬어요? 2.0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상위권은 1.7에서 1.8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논술하는 애들이 있어요. 논술하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혀는 짧은데 침은 멀리 뱉고 싶은 애들이 있어요. 나는 좀 가고 싶은데 벌써 등급이 막 4등급, 5등급이야. 그래서 논술 전형에서 합격하는 아이들의 성적대들이 3.5등급에서 4.5등급에 걸리는 애들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못 쓰니까 논술에 목숨 거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쪽은 그냥 근데 이건 말씀을 드릴게요. 논술 없앤다 막 했는데 없애지는 않을 거예요. 없애지는 않는데 다만 이건 있어요. 앞으로 이제 교육 과정이 개편되면서 논술을 대학 입학 시험에서 봐요. 전 학생이 다. 지금 이미 중국에서는 AI가 채점을 해요. 중국은 논술 시험을 봐가지고 AI가 채점을 하고 일본은 처음에 도입했다가 실패했다가 다시 이제 점진적으로 하게 되는데 일본도 역시 채점을 해요. AI 채점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어는 뉘앙스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게 AI 채점이 조금 어렵대요. 그래서 우리나라 개발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되냐면 우리나라도 그걸 보는데 평가원에서 평가를 하지 않고 대학교에서 반영한다 그러면 그 답안지를 대학 자체로 넘겨줘서 대학 스스로가 채점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할 거래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논술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건 쭉 보게 되면 이제 의대, 메디컬 너무나 많이 얘기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쭉 보니까 어때요? 그냥 이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의대가 3,016명이에요. 그 다음에 치대가 631명, 한의회가 722명, 약대가 1,733명, 수의대가 497명, 그래서 6,599명을 뽑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는 지역인재 전형이 아무도 해당되지 않아요. 경기도에 있으면 수도권이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제 막내 여동생이 세종시에 살다가 큰아이는 여자아이고 둘째 아이는 남자아이인데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그냥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마무시하게 잘해요. 이 정도 말하니까 잘 고지가 안 들리죠. 막 초등학교 막 3학년 때 브라질 수학 경시대에 나가가지고 1등 해버리고 막 이러는 머리가 좋아요. 아빠도 카이스트 나오고 엄마도 카이스트 나와가지고. 근데 거기에서 지역 의대라도 보내기 위해서 거기서 보내지 그러니? 라고 하니까 갑자기 목동으로 이사를 와버렸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만은 애들이 자꾸 승윤이는 뭐 하냐고 자꾸 엄마들이 물어보고 막 감시를 한대. 쟤는 뭐 하는가 보라 그러고 쟤 뭐 어떤 문제지 푸는지 보라 그러고 공부를 별로 열심히 안 하는데도 뭐 이제 자꾸 이러니까 그래서 주변의 시선이 무서워가지고 도망쳐온 거예요. 자기 소원은 뭐냐면 평범하게 자라주는 게 좋겠다. 그냥 적당히 놀고 공부하면서 전교 1등 해가지고 뭐 적당히 뭐 서울의대나 갔으면 좋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애예요. 근데 그건 애들은 몰라요. 어렸을 때 천재 아닌 애들 있나요? 다 대단하게 다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애들이 자기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다 흐트러지는 거니까 두고 봐야죠. 근데 앞으로 이제 과정 자체에서 보게 되면은 이것만 보면 돼요. 공통과목,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이었던 이런 형태가 이 공통과목 같은 경우는 석차 등급을 매겨요.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일반 선택 과목도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석차 등급을 매깁니다. 근데 진로 선택 과목은 A, B, C로 표시해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A, B, C로 표시되는 거. 근데 앞으로는 이거 자체가 공통과목 이거 1학년 때만 배우고 나머지는 2, 3학년 때 다 학생들이 선택하게끔 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선택 안 해줍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알아서 체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이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1학년 우리 아이들이 들어가게 되면 여전히 석차 등급은 매겨줍니다. 1등급에서 9등급.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전부 다 5단계로 평가하게 되니까 A, B, C 그 다음에 A, B, C, D, E 이렇게 해서 5단계 평가하고 3단계 평가하고 달라요. 3단계 평가는 이것은 80점 이상이면 되고요. 이건 60점 이상이면 되고요. 이것은 60점 미만이에요. 이건 90점이어야 되고요. 이건 80점, 70점, 60점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90점 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90점 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요즘에도 그래요. 어떤 학교를 이제 이따가 이제 가멸고등학교 보면은 나오겠는데 요즘에 대학에서 학교를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교과목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원점수가 있고 그 다음에 평균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이게 있어요. 좀 몇 시 끝나면 돼요, 어머님들? 저는 여기서 집이 가까워가지고 뭐 늦게 끝나도 상관없습니다. 택시 타면 뭐 이렇게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아마 내가 몇 개 학교를 해봤을 거예요. 이게 평균 성적이 일반 고등학교는
자, 일반 고등학교는 이게 50점대 한 중반에서부터 60점대 중반 이 정도 나와요, 평균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일반 고등학교인데 여기서 경쟁이 좀 치열한 그런 학교 있어요. 경쟁이 있는 일반 고등학교는 여기 성적이 60점대에서부터 시작해서 70점대 중반까지 있어요. 이거 성적이. 경쟁을 하는 학교는. 자, 근데 또 지역자 사고가 있어요. 자, 지역자 사고는 여기 성적 자체가 보통 70점대에서 80점대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성적대가. 평균이. 자, 특목고라고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외고 한번 볼까요? 외고는 전부 다 여기 자체가 90점 이상이에요. 이게 자체가. 평균이. 그러니까 일반 고등학교 문과 아이들이 얘네들이 뭐 예를 들어서 한 2등급 내지 한 3등급 한다. 한 2.5등급 정도, 2.4등급 정도 한다. 근데 외고에서 한 4등급 한다. 그러면 얘네들보다 훨씬 더 높은 성적을 받는 거예요. 점수 자체가 다르니까. 이따가 아마 내가 몇몇 고등학교